예, 2024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매체, 언론 매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녹화가 왜 진행이 안 되죠? 예, 많은 언론 매체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침체기가 올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예, 저는 예단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하방 경직성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바닥권을 형성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바로 코스피 차트인데, 그죠? 자, 끊임없이 우리가 떨어졌다가,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자, 요 구간들이 나와요. 자, 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금 이 저항을 맞고요. 다시금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 박스권이 너무 큽니다. 그죠? 2200원대에서 2650원대까지 굉장히 갭이 조금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언저리에서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600, 그렇죠? 이 50원대를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해야 이제는 하방 경직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급적 좋은 그런 추세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이제 테마 장기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테마별로 한번 엮어서 이렇게 무방을 진행을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비록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제 하방 경직이 오게 되면은요, 중장기 시점에서의 투자도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언제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언제든지 지켜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방 경직이 왔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 시점의 투자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올해 드디어 1월 4일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방 경직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든. 이제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2660원대를 뚫고 상승을 해서 2800, 3000까지도 뚫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테마들이 상승을 할 것인지, 그것도 다음 주에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방을 공지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크게 이제 하락 2200대가 깨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2600원대를 2660원대를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기에도 약간은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가격대가 왜 이렇게 이쁘게 안 꺼지죠? 그죠? 이 가격대가 우리가 좀 강한 저항선인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를 여부를 우리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 시장을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지금 우리 태형건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과연 태형건설 뿐이겠느냐? 자, 어떤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지금 모든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는 시행자의 수익이 급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 이 PF 대출에 대한 우발 채무는 누가 쓴다고요? 바로 시공사가 집니다. 이 시공사에 우리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건설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사는 미분양 사태가 작년에 엄청나게 재작년부터 재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났죠. 그죠? 네, 그리고 서울이든지 강남 강북은 조금 덜 했는지 몰라도요. 경기도 일대,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충북 충남,
그리고 부산, 그리고 전라도 일대 전부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고스란히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가격보다는 좀 싸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을 또 매각을 싼 값에 팔겠다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인데요. 그 기업이 보유한 물건을 팔 때는 3억 5천에 팔고 막 그랬습니다. 70% 가격에. 그러니까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그러면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에게 뭐 다른 걸 추가로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을 추가로 준다든지 발코니 확장비를 차감해 준다든지 뭐 여러 등등의 방법으로 또 대처를 하고는 있습니다. 건설시장이 붕괴가 이제 태형건설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태형건설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건설 관련 회사에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살짝이 아니고 바짝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발 채무, 아까 일부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부채 비율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채가 자꾸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요, 건설업에서는 부채가 자꾸 커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그렇죠. PF 대출로 인한 시행자를 만났다, 수주를 많이 했다는 소리도 사실은 맞거든요. 수주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PF 대출을 많이 하겠죠. 금액이 커지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공사는 보증 채무를 하게 되니까 시공사가 우발 채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발 채무가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사실은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는 사실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활화산을 붓는다, 그거는 오히려 말이죠, 건설회사의 어떤 우발 채무가 늘어난다, 이거는 그만큼 수주를 많이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이해가 되고요, 시장에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말이죠, 우리 많은 언론 매체나 뭐 특히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말이죠, 우발 채무는 좋은 것이다,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우발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를 많이 했고 미분양 사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발 채무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로 인식될 수익이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영을, 우리가 정보의 반영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의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락장이 막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미분양 사태가 불어났는데 우발 채무가 늘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말이 맞는데 무조건 우긴다는 거죠. 이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화산을 탄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이제는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우발 채무가 늘어나는 게 매출의 크기 기인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보고 건설회사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에는. 자, 올해 그래서 빨리 태형건설이 이제 시작됐어요. 자, 그럼 다른 건설사도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 터질 때가 바로 바닥권입니다.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이런 법정 관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건설 시장이 이제는 바닥인 겁니다. 이제는 거품도 제거가 되고요, 부실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채를 많이 부담한 기업들이 정리가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씁쓸하겠지만 그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IMF가 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이제 바닥권을 형성할 것이다. 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크게 동요할 만큼 떨어지진 않는다. 물론 이 해당 건설사에,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투자한 회사도 건설사인데 그 기업도 뭐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까, 뭐 잠재적인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한 후에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재무제표 분석이 쉬우냐,
뭐 어렵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고요. 뭐 봐야 될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TY 홀딩스고요. 태양건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실적이 좋다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실적들이 좋단 말이죠. 매출도 좋고 매출이 올랐죠. 3조 3천억으로. 영업이익도 좋고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요. 예, 올랐어요. 그런데 물론 뭐 2020년대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뭐 이건 영업의 수익으로 뭔가 발생한 것 같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당기순이 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비단 요것만 보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바로 이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2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채가 많으면 ROA와 ROA 이렇게 갭이 크게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건설업에 투자하시는 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부채 비율과 ROA, ROE의 갭이 어느 정도로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정도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겠죠. 올해 실적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뭐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아주 최소한의 재무제표 분석은요, 제가 지금 체크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ROA, ROE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다른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기투자 하셨던 분들은 지금 투자하신 기업의 부채 비율과 ROA와 ROE 기준을 한번,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여러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액 주주님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분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커리큘럼과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프레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기록해서 재산을 더욱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점점 곳간이 비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으니 제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체크해드렸던 부분만큼이라도 확인을 하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고, 기투자 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금 수익이 좀 나 있는데 위험하다 그러면은요, 스탑 기능을 통해서 일정 구간 더 이상 떨어지면 뭐 매도를 하신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리스크가 적다, 내가 투자한 기업은 리스크가 적다, 이랬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나서, 그죠, 원하는 수익률을 다 확보하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만은 꼭 그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슈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자, 그래서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 그죠?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번 4월 10일입니까? 11일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는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무스TV에는 이런 정치 테마주에 관련한 투자를 전공인 전담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금성구님도 계시고요, 김 실장님도 계시고, 황 소장님도 계시고, 뭐 김희천 대표님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요, 많은 테마들이 불 겁니다. 올해도 당연히 작년처럼. 작년에는 뭐 2차 전지에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가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올라가지고 60만원 70만원 됐다, 그래도 물론 100% 수익이 났어요. 그죠? 150만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그런데 왜 10만원의 매수를 하지 못했냐는 거죠. 10만원의 매수를 했으면 15배가 상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꼭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많은 기관들도 그러고요, 애널리스트도 그러고요, 2차전지 더 간다. 아, 그래요. 그때 75만 원에 예를 들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들어왔다. 그러면 과연 몇 프로 수익이 났냐고요. 많이 갔다고, 많이 간 건 알겠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얼마에 매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입니까? 자, 좋아요. 에코프로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많이 상승한 것은 바닥권의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상승한 것이지. 그죠? 이 10만원대입니다. 자, 요때 상승을 해서 요때 뭐 매도를 했다고 그러면, 그래요. 수익 많이 났어요. 참 잘했죠.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와서 조정을 받을 때니까 6, 70만원대 엄청나게 언론이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라는 셈 치고 전부 다 더 더 갔어요. 맞아요. 더 갔어요. 근데 70만원에서 150만원 갔습니다. 수익 100% 났죠. 참 잘했죠. 당연하죠.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때 꼭 바닥에서 잡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고요.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15배가 갔죠. 그러니까 뭐 15배니까 150만원이니까 수익률이 1400%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가령 몇 프로 봤어요? 이 100% 꼭대기에서도 팔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60% 70% 수익 났어요. 그걸 가지고 뭐 수익이 엄청나게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근거를 대지도 못해요. 예? 근거를 대죠. 20%가 나든 200%가 나든 2000%를 나든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고 투자한다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만의 프레임, 투자 프레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부정한 게 있으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수한 전문가님을 만나든 여러분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들께서 자 이 언저리에서 왔어요. 지금 자 이 언저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세요라고 이제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뭐 누군가는 요 위에서 팔고 누군가는 요 밑에서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갭 차이가요 대략 70%가 나요. 70%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10만원에 사서 150만원에 팔면 1400%고요. 그죠? 뭐 90만원에 팔면 800%입니다. 그러면 무려 600%가 차이 나거든요. 요 갭에서, 요 차이, 요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는 전문가님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종목 추천도 받고 또 매수 사인도 받고 매도 사인도 받는데,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행위자는 결국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에요. 아침 9시에 장이 시작됐는데 내가 뭐 오후 2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야근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매도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내 수익률 200%, 400%, 6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탓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목표를 두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조금은 부유한 생활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제품들도 사고 싶고요.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덤벼들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수익의 극대화가 저한테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목표고요.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많은 회원분들이 오셔서 저도 뭐 벌이가 좋아지는 것도 좋아요.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목적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 제가 굉장히 뜹니다. 그쵸? 제가 이런 표현을 쓰다니. 예. 저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야 저도 회원수가 많아지고 좋아요. 예? 저도 이익 보죠. 그러나 제 이익보다는 여러분들이 비싼 회비를 내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가시면 저도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들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단기 투자도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스TV에 있는 많은 전문가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닥권을 형성하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 시점이라고요.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럼 그 시점에는 단기 투자 플러스 중장기 투자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에코프로가 1년 만에 14배가 갔어요. 대략 1년 안 걸렸죠. 8, 9개월 걸렸죠. 8, 9개월 동안 투자를 하신 분만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바로 1400%였어요. 여러분들 1400%. 그죠? 자, 그럼 이런 투자도 이제는 그럼 뭔가 에코프로는 2차전지라는 테마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승할 줄은 몰랐잖아요. 상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유를 올해는 하나씩 풀어 가봤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종목 이야기까지는 예전에 우리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도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자꾸 종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들한테 이 사인을 내주는 종목을 자꾸 공개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자제를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테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종목 찾아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물론 알토란 같은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저희들 영역이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이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보다는 보는 눈은 다르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좀 뭐 뛰어나지 못한 전문가를 하더라도 30년 동안 투자를 이걸 했다, 이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의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죠?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목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우리 그 무스TV의 전문가님들이 무료 방송들도 좀 청취를 많이 하시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인연이 된다 그러면 같이 뭐 수익도 같이 내보시고 이런 길을 걸어 가셨으면 좋겠고. 너무 광고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우리 전문가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스를 드리면 그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요거 하나만, 주식시장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는요, 정치 테마주 뿐만 아니라 많은 단기 테마가 불 겁니다. 자, 그 단기 테마는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항상 옵니다. 항상 온다고요. 물론 뭐 하락장에서 올 때 단기 투자를 잘하는 분은 정말 뭐라고 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상승장에 왔을 때도 물론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기 장기 투자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올해는. 그럼 올해 뭐 1월달이 될 수도 있고 뭐 6월달이 될 수도 있고 8월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25%, 30%, 40% 떨어졌어요. 그런 거는 기업만 안전하고 좋은 회사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닐 겁니다.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코스피가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회사는 이익이 더 커지고 매출도 더 커지고 점유율도 커지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왜 이 회사는 자꾸 주가가 떨어지느냐?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경제 상황이나 시황이 좋지 않으면 같이 커플링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업은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20%, 30%, 40%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안전하고 성장하고 있고 이익을 잘 내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는 중장기, 뭐 길면 3년, 5년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 장기적인, 중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도 이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7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럼 그런 테마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2일 날 무방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1월 2일 날 뭐 사실은 좀 건강상의 문제로 못 했고요. 1월 4일 날 제가 그래서 조금 미리 예고할 때 한 이틀 뒤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1월 4일 날 새해 첫날 여러분들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어쨌든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눈과 프레임을 잘 짜시고요. 많은 수익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